그때는 몰랐습니다. 45년을 살아오면서 쌓아올린 모든 원칙과 신념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PX 유리창 너머로 본 그 장면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제 아들이 맞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냉정한 지휘관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 명의 어머니였습니다. 과연 한 명의 어머니가 거대한 조직에 맞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성 장군이라는 타이틀이 아들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하윤. 대한민국 육군 여군 최초의 이성 장군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죠. 사단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 속에서도 그녀가 가장 철저히 지켜온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군을 흔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21년 전 품에 안았던 갓난아기가 이제 군복을 입고 있다는 현실이 마음 한구석을 계속 건드렸거든요. 정민석, 그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소장님, 오늘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백태윤 중령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단 참모장인 백태윤은 정하윤의 직속 보좌관으로 일해온 지 3년째였어요. 냉정하고 업무에 충실한 그였기에 정하윤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백중령, 오후에 비공식 사단 시찰을 나가겠어요. 어느 부대를 방문하시겠습니까? 정하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이 복무 중인 부대를 확인하고 싶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녀는 아들의 군 입대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부대 내 그 누구도 정민석이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특별한 목적지는 없습니다. 그냥 부대 분위기를 살펴보고 싶어서요. 오후 3시 정하윤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운전병 없이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장군 계급장도 공식적인 수행원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저 한 명의 어머니로서 아들을 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PX 앞에 차를 세웠을 때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민석이 정말 여기 있을까요? 혹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걱정이 앞섰지만 동시에 아들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PX 내부가 보였습니다. 몇 명의 병사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어요. 정민석이었습니다. 온화한 성격 그대로 다른 병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정하윤은 차 안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건강해 보였고 무엇보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군대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한 상병이 정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체격이 건장한 24살 정도로 보이는 병사였어요. 장상병이라고 계급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장상병은 정민석에게 뭔가 말을 했고 정민석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대화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벌어진 일은 정하윤의 모든 신경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장상병이 갑자기 정민석의 뺨을 후려쳤던 거예요. 퍼거. 유리창 너머로도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강한 타격이었습니다. 정민석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주변 병사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하윤은 차 안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맞는 모습을 본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어요. 당장 뛰어나가서 장상병을 제압하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민석은 정색한 채로 참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고참들은 여전히 조롱하며 웃고 있었고 심지어 PX 직원조차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상다반사인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 정하윤은 깨달았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걸요. 아들이 계속해서 이런 일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민석은 뺨을 만지며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병사들과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싸늘해져 있었어요. 정하윤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차를 돌렸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온 정하윤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맞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장상병의 그 폭력적인 행동, 주변에서 웃어대던 병사들, 그리고 모든 걸 참아내려던 정민석의 표정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서류를 보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 순간만 떠올랐습니다. 이성 장군으로서 수많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군인이기 이전의 어머니였거든요. 다음날 아침 정하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집무실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군 조직을 흔들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아들이 당하는 일을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백태윤 중령이 8시에 출근하자마자 정하윤을 찾아왔습니다. 소장님, 오늘 일정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백중령,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정하윤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백태윤은 즉시 이상함을 감지했어요. 어떤 일이시겠습니까? 사단 내 병영생활 실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가혹행위와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요. 백태윤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시였거든요. 평소 정하윤은 이런 식의 돌발적인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정하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제 부대 순시 중에 우려스러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부대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정하윤은 정민석이 있는 중대 번호를 말했습니다. 백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해당 중대 전체의 PX 이용을 일시 정지시키고 감찰반을 구성해서 비공식 조사에 착수하세요. 비공식 조사라고 하시면 공식적인 감찰이 아니라 내부 점검 수준으로 진행하겠어요. 병사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백태윤은 정하윤의 지시를 받아 적으면서도 의문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평소 신중하고 원칙적이던 사단장이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오전 10시 해당 중대에 PX 이용 정지 명령이 전달됐습니다. 이유는 부대 내 질서 점검이라고 공지됐어요. 병사들 사이에서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민석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있었던 일과 연관지어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그저 정기적인 점검이라고 여겼습니다. 한편 장상병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제 일이 들통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어차피 목격자도 없었고 정민석이 신고할 리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 감찰반이 구성됐습니다. 헌병대 출신 장교와 부사관 3명으로 이뤄진 소규모 팀이었어요. 정하윤은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병영 내 가혹행위 실태를 파악하는 게 목적입니다. 특히 PX나 공용공간에서 일어나는 위계질서 남용 사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세요. 감찰반장이 질문했습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정보가 있으십니까? 정하윤은 고민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주면 조사가 쉬워지겠지만 동시에 아들의 정체가 드러날 위험도 있었어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한 후 필요하면 추가 지시하겠어요. 감찰반이 나간 후 백태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장님, 혹시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신 건 아닙니까? 정하윤은 백태윤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그였기에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백중령, 군인에게 개인적인 이유란 없어요. 다만 정하윤은 말을 멈췄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다만 무엇입니까? 다만 때로는 군인이기 이전에 인간이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백태윤은 정하윤의 말을 이해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평소 원칙만을 고수하던 사단장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하윤은 집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혹시 부대에서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서였습니다. 대신 정민석이 어릴 때 찍었던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군복을 입고 웃던 어린 아들의 모습이 지금의 상황과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감찰반의 예비조사 결과가 들어왔습니다. 정하윤은 백태윤과 함께 브리핑을 받았어요. 감찰반장이 보고한 내용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해당 중대에서 위계질서를 악용한 가혹행위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장상병을 중심으로 한 고참 그룹이 후임병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하고 있어요. 정하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제 목격한 게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확인됐습니까? PX에서의 폭행, 부당한 명령 강요, 인격 모독적 발언 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참병들이고 특히 정민석 일병에 대한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아들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는 순간 정하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도록 애썼어요. 백태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정민석 일병이라고 하셨나요? 네. 입대한 지 석 달 정도 된 신참병입니다. 다른 병사들 증언에 따르면 장상병이 유독 이 병사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해요. 정하윤은 감찰반장에게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상황이 심각했어요. 장상병은 정민석을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는 거였습니다. 피해자 본인은 뭐라고 진술했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정민석 일병은 문제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병사들 증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백태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가 부인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복이 두려워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상병이 평소에 찌르면 더 심하게 당한다고 협박해왔다고 해요. 정하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이 그런 공포 속에서 지내고 있었다니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즉시 공식 조사로 전환하겠습니다. 감찰반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공식 조사라고 하시면 군사경찰 투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도 사안은 내부 처리로는 한계가 있어요. 백태윤이 조심스럽게 개입했습니다. 소장님,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식 조사가 되면 상급 부대에 보고해야 하고. 백중령, 정하윤이 백태윤을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평소와는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상급 부대 보고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백태윤의 말에 정하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우려가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백중령, 만약 당신 아들이 저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태윤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하윤의 질문이 예상치 못한 것이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원칙만을 고수하며 살아왔어요. 사사로운 감정으로 군을 흔드는 걸 가장 경계했죠. 하지만 정하윤은 잠시 멈춰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원칙 이전에 인간성이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군인이기 전에 엄마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백태윤은 정하윤의 말에서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혹시 이 사건과 개인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요? 소장님, 설마 정민석 일병과 정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제 아들입니다. 백태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3년간 함께 일하면서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혹시 사적 복수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오해받더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하윤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성 장군으로서의 체면보다는 아들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공식 조사를 즉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해당 중대전체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찰반장이 명령을 받아 적으며 물었습니다. 피해자인 정민석 일병도 공식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까? 당연합니다. 다만 정하윤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면담하지는 않겠어요. 객관성을 위해서 말입니다. 공식 조사가 시작되자 부대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군사경찰이 투입되고 1대1 면담이 시작되면서 병사들 사이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특히 장상병을 비롯한 고참들은 노골적으로 불안해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증언의 일관성이었어요. 고참 병사들은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똑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정민석이 평소 문제가 많은 병사였고 자신들은 단지 교육을 했을 뿐이라는 거였죠. 정민석 일병이 명령 불복종을 자주 했습니다. 태도가 불량해서 선임들이 지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폭행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벼운 훈육이었죠. 조사관이 구체적인 사례를 묻자 고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비슷한 답변을 내놨어요. 명백히 입을 맞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민석의 태도였어요. 조사관과의 면담에서 정민석은 계속해서 문제없습니다라고만 반복했습니다.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거든요. 정민석 일병, 장상병이 당신을 때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목격했다는 증언이 있는데요. 오해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조사관이 아무리 추궁해도 정민석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정하윤은 조사 결과 보고를 받으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피해자가 부인하고 가해자들은 집단으로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입증이 어려워요. 조사관의 말에 백태윤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소장님, 혹시 조사 방향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물적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아보는 거죠. 그때 한 후임병이 조사관을 찾아왔습니다. 김이등병이라는 20살 병사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혹시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을까요? 조사관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이등병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이 있어요. PX에서 일어난 일인데 조사관이 파일을 재생하자 충격적인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야, 정민석, 여기 와봐. 장상병의 목소리였어요. 뭘 그렇게 멀뚱멀뚱 서 있어? 선임한테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정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 다시 해. 안녕하십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이래서 장군 아들이라며? 조사관과 백태윤은 동시에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장상병이 정민석을 장군 아들이라고 언급한 거였어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에이, 장군 아들이 뭐 대단한 줄 알아?
여기서는 내가 장군이야. 그 다음에 퍽 하는 소리가 녹음됐습니다. 때리는 소리였어요. 아파도 소리 내지 마. 맞아야 정신 차리지. 또 다른 고참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장상병, 너무 심하게 하지 마.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어. 뭔 문제야? 어차피 누가 뭐라 하겠어. 엄마가 장군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을 줄 알았나? 녹음 파일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상병과 다른 고참들이 정민석의 정체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더욱 심한 괴롭힘을 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사관이 김 이등병에게 물었습니다. 이 녹음은 언제 한 겁니까? 사흘 전이에요. 제가 PX 화장실에 있을 때 우연히 녹음된 거예요. 핸드폰 녹음 앱이 켜져 있는 줄 몰랐거든요.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죠? 김 이등병은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장상병이 알면 저도 똑같이 당할까 봐서요. 백태윤이 급히 정하윤에게 보고했습니다. 녹음 파일의 내용을 들은 정하윤은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가해자들이 아들의 정체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제 명확해졌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행동했던 거죠. 정하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이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는지도 이해가 됐어요.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즉시 가해자들을 구속하세요. 그리고 정민석 일병을 별도 보호 조치하겠습니다. 이제 전면전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장상병과 관련 고참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국방부였어요. 이틀 후 정하윤의 집무실로 국방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인사국장이었어요. 정 소장, 현재 진행 중인 조사건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사단장의 직계 가족이 관련된 사안을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하윤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벌써 국방부까지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상급 부대에서 파견된 조사팀이 대신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현재 조사는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정 소장, 이건 명령입니다. 개입 자제하십시오. 전화가 끊어진 후 정하윤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국방부에서 압력을 가해온다는 건 이 사건이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백태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장님, 상급 부대의 지시에 따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백중령,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소장님 입장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군의 위계 질서를 생각하면 정하윤은 백태윤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날 오후에 왔습니다. 정민석이 심리적 붕괴로 군병원에 긴급 이송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어떤 상태입니까? 공황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자고 식사도 거부하고 있어요. 담당 군의관의 설명을 들으며 정하윤은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준 건 아닐까요? 병원에서 정민석을 만난 정하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정하윤을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왜 미안하다고 하니? 엄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요. 제가 그냥 참았으면. 정민석의 말을 듣고 정하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탓하고 있었거든요. 민석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다른 애들은 괜찮은데 저만 이상하게 당했잖아요. 분명 제가 잘못한 게 있을 거예요. 아들의 말에서 정하윤은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피해자인 아들이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고통스러웠어요. 그날 밤 정하윤은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이성 장군으로서의 권위도 어머니로서의 사랑도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무력감을 느꼈어요. 작전실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정민석이 어릴 적 썼던 편지를 꺼내봤어요. 초등학교 때 어머니 날에 썼던 편지였습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군인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근데 가끔은 그냥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군복 말고 예쁜 옷 입고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편지를 읽으며 정하윤은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아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나 적었는지, 군인으로서의 의무에만 충실하느라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했던 건 아닌지 자문했어요. 새벽 3시 백태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장님, 국방부에서 내일 오전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이번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백태윤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단장 보직 변경에 대한 검토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정하윤은 각오하고 있던 일이었어요. 국방부가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어요. 내일 오전에 올라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하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가장 어둠이 깊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하윤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요. 군인으로서의 체면이나 진급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아들이고 정이었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보자. 정하윤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국방부에서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굴복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군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국방부 회의실에서 마주한 상황은 정하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인사국장뿐만 아니라 감찰감실장까지 참석해 있었어요. 이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차갑고 엄중했습니다. 정 소장,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습니다. 인사국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객관성 결여, 권한 남용, 그리고 사적 감정의 개입. 이 모든 것들이 군 기강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정하윤은 침묵했습니다. 예상했던 비판이었거든요. 더욱이 언론에까지 이 소식이 흘러나갔습니다. 장군 엄마의 아들 구하기라는 식으로 왜곡 보도되고 있어요. 감찰감실장이 신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언론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용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상급 부대에서 재조사하고 정 소장은 조사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정하윤은 고개를 들어 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재조사 결과 현재 진행 중인 조치들이 모두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말이죠. 정하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결국 이들은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전 반대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급자가 상급 부대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한 거였거든요. 정 소장,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도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해왔습니다. 이걸 덮는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거예요. 인사국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인적 감정으로 군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셈입니까? 개인적 감정이 아닙니다. 군인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정하윤은 일어섰습니다. 만약 제가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명령하신다면 전 사단장직을 사임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성 장군이 사임을 언급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임과 동시에 언론에 모든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국방부가 어떤 압력을 가했는지, 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으려 하는지 말이에요. 감찰감실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정 소장,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닙니까? 성급한 건 오히려 여러분입니다. 사건의 본질은 보지 않고 체면 칠해에만 급급하고 계시잖아요. 정하윤은 서류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틀 후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전 제 방식대로 사건을 처리하겠어요. 국방부를 나온 정하윤은 곧바로 사단으로 돌아왔습니다. 백태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장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백중령, 긴급히 대대장 회의를 소집하세요. 지금 말입니까? 네, 지금 당장요. 1시간 후 사단 내 모든 대대장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모두들 갑작스러운 소집에 의아해했어요. 정하윤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비장한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대장들은 숨을 죽이고 경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대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길래 인간이 짐승이 되도록 놔뒀습니까? 정하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가혹행위, 집단 괴롭힘, 인격 모독,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는데 지휘관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대대장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정민석 일병에 대한 괴롭힘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를 막지 않았어요. 이때 정하윤은 결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정민석, 내 아들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대대장들 중 일부는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건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대의 현실입니다. 내 아들이 피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오히려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하윤은 감찰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어요. 정하윤의 선언 이후 사단 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대장들은 각자 부대로 돌아가 긴급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어요. 사단장이 자신의 아들 이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감찰을 선언했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틀 후 정하윤은 약속한 대로 전면적인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장상병을 포함한 가해자 5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했고 해당 중대장은 직위 해제 조치했어요. 동시에 사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 근절 교육도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즉시 반발했습니다.
인사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 소장, 지시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전 제 신념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정하윤의 단호한 대답에 국방부도 당황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정하윤이 전혀 굴복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정하윤의 조치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한 거예요. 장군 엄마가 아들 지키기 위해 군 기강 무너뜨려라는 비판적 기사도 있었지만 오히려 용기 있는 어머니, 장군의 정의로운 선택이라는 지지 기사가 더 많았어요. 특히 군 가혹행위 피해자 가족들이 정하윤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들도 군 인권 개선의 첫걸음이라며 환영 성명을 발표했어요. 국방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정하윤의 행동이 군 기강을 해친다고 비판했지만 다른 일부는 이번 기회에 군 내 가혹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결정적 순간은 국정감사 기간에 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다루기로 한 거예요. 정하윤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습니다. 국정감사장에 선 정하윤은 당당했습니다. 위원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성실히 답변했어요. 정 소장, 개인적 감정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정하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의원님, 군인도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 감정으로 행동한 건 아니에요. 제가 목격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고 지휘관으로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여당 의원이 지지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치가 군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군대는 강한 조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약자를 보호하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가혹행위는 강함이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정하윤의 답변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마지막 발언이 인상적이었어요. 엄마가 군인이면 군대는 더 나아져야 합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내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들과 딸들이 안전한 곳이어야 해요. 국정감사가 끝난 후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하윤을 비판하던 목소리들이 줄어들고 오히려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국방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했어요. 정하윤 소장의 조치는 군 인권 개선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를 모델로 삼아 군 전체의 가혹행위 근절에 나서겠습니다. 사실상 정하윤의 승리였습니다. 장상병과 관련자들은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장상병은 영창 62일과 강등 처분을 받았고 다른 가해자들도 각각 처벌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후의 변화였어요. 국방부는 정하윤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가혹행위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예요. 정하윤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것은 원칙과 인간성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원칙은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해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계속해서 더 나은 군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예요. 그날 밤 정하윤은 병원에 있는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정민석의 상태가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너 때문에 고생한 게 아니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아들의 말에 정하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침내 군인으로서도 어머니로서도 옳은 일을 해낸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민석은 심리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군병원에서 지내면서도 점차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담당 군의관은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지만 다행히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고 평가했어요. 정하윤은 아들과의 면회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대화도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20여 년간 쌓인 거리감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전 의가사 제대를 신청하려고 해요. 어느 날 정민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좋겠구나. 무리할 필요 없어. 정하윤은 아들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억지로 군 생활을 계속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대학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어떤 걸 배웠는데? 침묵이 때로는 더 큰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용기 있게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아들의 성숙한 모습에 정하윤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이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편 정하윤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새로운 제안이 온 거예요. 국방부 인권정책관이라는 직책이었습니다. 사단장직을 내려놓고 인권정책관으로 오시는 게 어떨까요?
인사국장이 정중하게 제안했습니다.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군 전체의 인권 개선을 총괄하는 역할입니다. 정 소장의 경험과 철학이 필요한 자리예요. 정하윤은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사단장이라는 자리에 대한 애착도 있었지만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락하겠습니다. 정하윤의 결정에 사단 장병들은 아쉬워했습니다. 특히 이번 일로 달라진 부대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던 병사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소장님 덕분에 부대가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 안심하고 군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백태윤 중령도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존경합니다. 백중령도 고마웠어요. 끝까지 함께 해줘서요. 임식날 정하윤은 사단 전체에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강한 군대는 무력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진정한 강함이 나와요. 여러분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복무하시길 바랍니다. 박수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직책을 맡은 정하윤은 전국의 부대를 돌아다니며 인권 교육을 실시했어요. 정하윤 모델이라 불리는 신고 시스템도 확산시켰습니다. 점차 군 전체의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1년 후 정민석은 대학으로 복학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했어요. 자신과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모자는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민간 복장이었어요. 정하윤은 편안한 원피스를, 정민석은 대학생다운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그때 PX에서 엄마가 날 본 거 알고 있었어요. 정민석이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네. 유리창 너머로 엄마 모습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모른 척했어요. 왜? 엄마가 걱정할까 봐서요. 그리고 혹시 엄마 때문에 더 힘들어질까 봐서도요. 정하윤은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도 아들은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안해, 민석아.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엄마가 용기를 내줘서 많은 게 달라졌잖아요. 정민석은 밝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엄마라는 계급이 생겼더라. 정하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군인이 아닌 그냥 엄마가 된 기분이었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만나자. 좋아요. 이제 엄마도 시간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카페 창가에서 바라본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긴 시련의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정하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계급이나 권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할 용기에서 나온다는 걸요. 그리고 그 용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도요. 모자의 웃음소리가 카페 안에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에게도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시작된 거였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